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다음 달 초 출석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별도의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첫 소환을 통보한 건 지난 21일입니다.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특검이 통보한 다음 달 6일 출석을 시사했습니다. 이튿날 통지서를 받은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의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 건강이 좋지 않으니 첫 소환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시작으로 하루에 한 혐의씩 여러 번 조사하는 방식을 특검에 요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이 정하는 날짜별로 출석할 의사가 있지만 짧게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통지한 날짜가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비공개 출석 등을 요구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는데 밤 9시 이후에 진행하는 심야 조사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리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소환하기에 앞서 오는 2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오는 27일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대통령실에서 보좌했던 인물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이 오는 27일 특검에 소환됩니다. 특검이 윤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3주 만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공개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음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얘기를 전달받았는지 또 실제로 영향력을 미쳤는지까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은 오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8월 이후로 조사를 미뤄달라는 입장인데 특검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명치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조은희 의원은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김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현경 전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 외부 일정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르던 조 전 행정관은 해외 순방에서도 밀착 수행을 맡았습니다. 특검은 조 전 행정관을 상대로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행정관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도 조만간 특검에 소환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청탁성 선물로 의심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어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도 통일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영수증을 확보한 목걸이와 가방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청탁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물건입니다. 통일교 측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문제가 된 물품들은 윤 전 본부장이 개인 카드 등으로 구매한 뒤 재정국장인 아내 지위를 이용해 선교 물품 구매 등으로 회계 처리한 거라며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 측은 해당 영수증이 윤 씨 개인 공간이 아닌 통일교 서울본부에서 압수수색 중 발견됐다며 교단 차원의 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주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오늘 법원은 공판기일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오늘 재판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낙마한 건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딱 하루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SNS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마음 아팠을 국민께 사죄하고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겠다고도 적었습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꼭 한 달 만에 물러난 건데 교육부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재명 내각의 두 번째 낙마입니다.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을 청문회에서 눈물로 돌파하며 장관직에 의욕을 보였지만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추가 의혹의 전문성 자질까지 논란은 계속됐고 대통령실과 당까지 부정 여론이 번지자 버티지 못하고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담담히 써내려간 입장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당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성난 민심에도 엄호 기류를 유지했던 민주당은 강 후보자 뜻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사퇴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갑질 의혹에 날을 세웠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로잡으라는 조언도 날렸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 강선우 후보자는 25년간 이어진 현역 불패를 처음 깼다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친명 핵심으로 승승장구했지만 향후 의정 활동에도 먹구름이 끼었단 뒷말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 발표 1시간 전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SNS에 사퇴 소식을 알린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강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 1시간 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이를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 대통령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나 참모진이 강 후보자와 사전에 소통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국회와 소통을 맡는 우상호 정무수석도 민주당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의 기습적인 사퇴 발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면서도 강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쳤고 강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사퇴 당일 아침까지도 임명 기류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참모와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4명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인사검증 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음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는데 검증 부실 논란 속에 후임 인사를 찾는 데 고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스스로 물러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원내 소수 정당과 진보 정당들도 당사자 결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의 결자 해지를 높게 평가한다며 이번 일로 국회의원실의 관행과 불편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진보당도 주권자의 높은 기대에 맞게 대통령실이 인사 시스템을 더 책임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명된 이재명 정부 1기 장관들은 국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비쟁점 법안들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장관들이 한 명씩 발언대로 나올 때마다 여당 의원석에서 박수와 연호가 쏟아집니다. 빳빳한 임명장을 받아들고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한 장관들은 각자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곧 국가 경쟁적인 시대에 환경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국민 여러분께서 세워주신 국민 주권 정부의 장관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청문 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장관들까지도 무난한 국회 대비를 마쳤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행정을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개혁, 그리고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본회의에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 20여 건이 상정돼 일괄 처리됐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농업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전광훈 목사 측 인사가 포함됐다며 민주당이 반발해온 국민의힘 추천목 국가인권위원 2명 선출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직전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야가 다소 차분하게 본회의를 넘기며 오랜만에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였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나머지 농업 2법을 비롯해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방송 3법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등을 놓고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새 수장을 뽑는 전당대회 직후 열리는 본회의인 만큼 새 당대표의 첫 시험대란 점에서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거론하면서 주요 무역 상대국의 시장 개방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전방위적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를 각국의 시장을 개방하는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직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개방하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글을 올리고 어제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시장을 개방했다며 이는 관세 때문에 얻어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율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일본처럼 미국의 시장을 개방할 경우 기존에 예고했던 관세율을 내려줄 수도 있지만 거부한다면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율 부과를 불과 9일 앞두고 각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을 압박하는 건데 아직 미국과 합의를 매듭짓지 않은 우리나라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미국이 이번 무역 합의를 통해서 일본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하게 된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자동차를 포함해서 농업과 함께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쌀까지도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십억 달러어치의 군사장비 등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했는데 백악관 당국자는 일본이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는 내용이 합의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일본이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 투자의 수익 90% 이상을 미국이 갖게 된다고 썼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5,500억 달러의 투자처를 결정하고 운영할 사업자에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자본과 대출 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대는 방식이 될 거라면서 일종의 백지수표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크고 미국이 서한을 통해서 부과한 상호 관세율 역시 25%로 같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일 합의가 한미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관련 부처 수장들이 이곳 워싱턴으로 총집결해서 막바지 협상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반영한 전략을 통해서 한미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인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 인하, 그리고 농산물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 등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주 초부터 워싱턴에 잇따라 도착한 데 이어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도착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일 무역 합의 내용을 참고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한미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참고할 수도 있고 비교도 해야 되고 한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개방 압박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계속 말해온 이야기라면서 우리 정부도 주시해온 이슈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를 잇따라 면담하고 산업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구 부총리와 여한구 본부장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5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임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2+2 통상협의를 합니다. 상호관세 부과 시한 일주일 전에 벌이는 이 협의는 양국 통상협상의 분수령이 될 예정으로 막판 타협점 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협상 타결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 측과 만나기 직전에 이뤄지면서 일본보다 나은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부담까지 더해진 가운데 어떤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EU가 이 같은 수준의 관세를 동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한은은 지난 5월에 2분기 우리 경제가 1분기보다 0.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예상대로 반등에 성공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 이후 4분기 연속 0% 안팎의 침체를 거듭했습니다.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인 20조 원대 매출액과 9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특별 할인 행사를 엽니다. 한우 등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생활용품을 최대 58% 할인 판매합니다.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수가 10만 명을 넘으며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혼인은 14개월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 309명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5월 기준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 6,048명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증가율은 6.9%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역대 최고였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5월 0.75명으로 0.02명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증가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5월 혼인 건수는 21,761건으로 4% 증가했습니다. 혼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연속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혼인은 99,386건으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5월 사망자는 28,510명으로 7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8,202명 감소해 6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종자 가운데 70대 남성 1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본부는 어제 경기 가평군 덕현리 돌섬 유원지 근처에서 발견한 시신이 대보교 인근 마을에서 실종된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폭우로 가평군에서는 발생한 실종자는 모두 4명으로 마일리에서 2명, 대보교 인근에서 1명, 덕현리에서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 발생한 실종자를 찾는 당국이 실종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50km 떨어진 김포대교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거센 물살과 끊긴 도로, 또 무더운 날씨 탓에 수색 작업이 어렵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과 경찰이 긴 막대기로 하천 주변 바닥을 찔러보면서 도보 수색을 벌입니다. 구조 장비를 착용한 특수구조대가 물속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수색 나흘째, 실종자를 찾기 위해 8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가평 폭우 피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현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하나 바위와 흙더미를 살피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이렇게 인명구조견도 투입됐습니다. 드론은 물론 헬기와 수상보트도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수색 작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 계곡 등의 유속이 빠르고 산사태로 도로 곳곳이 끊겨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찜통 같은 더위로 대원들은 물론 구조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날이 폭염주의보가 많이 오래 수색 못하고 수색 작업을 지켜보는 피해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 좋죠. 요 바로 위에 그 사는 사장도 떠내려갔으니까. 무너지고 쓸려가고 쑥대밭이 된 삶의 터전을 보면 막막합니다. 몸은 안 다쳤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리고 냉장고가 엎어지고 이랬어요. 말도 못해. 아유. 수색 당국은 경기 가평군에서 발생한 실종자들이 떠내려갔을 수 있다고 보고 팔당댐까지였던 수색 범위를 실종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50km 떨어진 김포대교까지 확대했습니다. 아직 실종자들이 남은 가운데 수색 종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집중호우 여파로 실종됐던 스님이 숨진 채 발견되며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색 당국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폐업한 휴게소 앞에 뿌리채 뽑힌 나무와 온갖 집기류가 가득합니다. 이 휴게소 건물 인근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남 산청의 집중호우 여파로 실종됐던 사람의 시신입니다. 한 2m 정도 쌓인 토사물을 다 걷어내고 마지막에 나무를 떨어내는 순간 발이 발견되어가지고 발견된 시신은 경찰 지문 분석 결과 지난 20일 새벽 실종된 80대 스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 휴게소 건물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채만한 바위가 셀 수 없이 쌓여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당시 인근 산에서 토사와 함께 쓸려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전날에도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청군 단성명 박목리에선 땅속에 매몰돼 있던 60대 여성의 시신이 1시간 전쯤엔 산청읍 모고리의 도로 부유물 더미에서 70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 등은 남은 실종자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역시 폭우가 내렸던 광주에서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색당국은 지난 17일 광주 북구 신안교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를 찾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컸는데 농경지가 물에 잠겨 농작물 피해도 그야말로 막심합니다. 무더위 속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농작물 생산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참깨밭입니다. 들이친 흙탕물에 잎과 줄기가 고꾸라졌고 뿌리도 까맣게 물러버렸습니다. 다음 달 초쯤 수확하려던 계획도 틀어졌습니다. 이런 뿌리 같은 거는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이게 전부 다 고사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 마을 주변엔 20년 빈도 강우 기준으로 설계된 배수 펌프장이 있었는데 한간에서 400년 빈도라고 하는 이번 괴물폭우까지 막진 못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비가 330mm 내린 남원은 전북에서 가장 큰 농작물 피해를 봤습니다. 이 배수 용량을 초과하는 비에 견딜 수 있게끔 추가 제2배수장을 건설하고 배수로도 더 확장하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축구장 6,000개 규모 농경지가 침수된 경남 산청. 곳곳이 아수라장이 돼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만 6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이 바나나 농장에선 땅에 스민 빗물에 나무 뿌리가 썩어 작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어가는 나무에 달린 열매들이 벌써 익어가면서 복구는 물론 수확을 위한 시간 싸움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아직 이제 열린 지 얼마 안 된 어린 열매들은 그 살찌는 데까지 몇 달 걸리거든요. 근데 나무가 온전치 못하니까 아마 제대로 수확이 안 될 걸로 보이고. 이렇게 침수된 농작물은 물 빠진 뒤 빠른 대처가 중요한데 농가 홀로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다니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 기술을 전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현장 기술지원단이요.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재배관리, 시비관리, 병해충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도 중반을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 이어지는 복구 작업. 그러나 생산과 공급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어서 가뜩이나 오른 농작물 물가를 더 자극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지난해 12월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배우자인 배우 서운훈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판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빚 돌려막기를 하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던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시장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를 그제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인천 총격 사건 피해자 유족이 아들을 살해한 조모 씨가 며느리와 손주 등 모두를 무차별 살해하려 했다며 아들만 노렸다는 조 씨 진술을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유족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살인미수 등 혐의를 추가적으로 적용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아들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조모 씨가 커다란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범행 당일인 지난 20일 아들 집에 가기 전 자신의 집에서 짐을 챙겨 나가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조 씨가 가방에 총을 넣어 옮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체포 당시 조 씨 차에서는 총신 11정과 산탄 86발이 발견됐습니다. 조 씨가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지만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아들만을 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수사 결과로는 일단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아들만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족 측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 씨가 무차별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만약 총기가 작동했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졌을 거라는 겁니다. YTN이 확보한 입장문에서 유족은 조 씨가 현장에 있던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 피해자의 지인까지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씨가 피해자 지인을 향해서도 방아쇠를 2차례 당겼지만 불발됐고 도망치는 며느리를 추격하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가정 불화가 범행 동기라는 조 씨의 진술도 반박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이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피해자인 아들은 부모의 이혼 사실을 8년 전 뒤늦게 알고도 내색하지 않았고 다른 갈등도 전혀 없었던 만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조 씨는 더 이상 묻지 말라며 범행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전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증거와 유족 조사 등을 바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조 씨가 다른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범행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 살인 예비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낙태를 목적으로 임신 36주차 태아를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의사와 산모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의 의사는 평소 다른 병원에서 거부한 임신 고주차 산모들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해주고 거액의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의사 A씨는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위험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고주차 산모들에게 거액을 받고 중절 수술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다른 병원에서는 거절한 산모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받지 않기 위해 기존 입원실, 수술실 등은 폐쇄한 것처럼 꾸미고 산모들을 몰래 환자로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임신 36주 된 산모를 제왕절개 수술해 아이를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모에게 출혈과 복통이 있는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조작하고 마치 사산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의사 A씨는 이런 식으로 24주차 이상 산모 59명을 포함해 520여 명의 산모를 수술해주고 14억 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36주차 아이를 숨지게 한 의사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해당 산모와 브로커 2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당국은 의사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을 노려 무분별한 임신 중절 수술에 나서는 사례에 대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채 다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울산시 의원이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제명 요구에도 동료 시의원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앞둔 의회복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의원을 제명하라며 구호를 외칩니다.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적발된 홍성호 시의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 당선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무면허로 운전을 해오다 지난 1월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우리 울산 시민과 우리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년 넘게 징계를 미루던 시의회는 홍 의원에게 가장 약한 징계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홍 의원 본인을 제외한 참석 의원 21명 가운데 단 2명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윌리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앞서 대구 남구의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구의원에게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일반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면 강등이나 정직 같은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일반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강등이고요. 일반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울산시의회는 결국 감사기고 특혜성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반 시민들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제19 감싸기 혜택가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러시아와 휴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개전 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대규모 반젤렌스키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정부 고위급 부패를 수사하는 독립적 기관을 단속한 데 이어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소수연 특파원입니다. 수도 키이우 거리에 수천 명이 집결해 법안 거부를 외칩니다. 검찰총장이 국가 반부패국과 반부패 특별검사실에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효된 데 항의하는 겁니다. 2022년 2월 개전 후 열린 첫 반정부 시위입니다. 시위대는 부패를 멈춰야 한다며 젤렌스키 정부가 전시를 구실로 권력의 중앙 집권화를 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검찰과 보안국이 반부패국에 대해 너무 광범위하고 일관성 없는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부패국과 야당은 이번 법안이 독립성을 박탈한다고 반발했고 이유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Having the committee voting on it, having the plenary voting on it, and the president signing it in a few hours, that's really unusual. Anti-corruption bodies need to be independent. 독일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반부패 기관이 최근 개혁 노력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의 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측근들이 계엄령으로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정부 비판론자들을 억압하고 통제력을 높이는 데 쓴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키이우의 실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기관과 직접 만나 진화에 나섰습니다. Ми обговорили, домовились працювати конструктивно і разом, кожен по своєму напрямку діяльності, і ніхто не буде заважати.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은 이스탄불에서 7주 만에 다시 만나 3차 협상을 재개했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반부패국 통제가 내부 혼란을 키우는 건 물론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태풍 위파의 영향으로 홍수 피해가 난 필리핀의 한 교회에서 발목 위까지 차오른 물 속에 결혼식이 열려 화제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2일 폭우로 침수된 필리핀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두 사람은 날씨 때문에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함께 극복해야 할 것 중 하나일 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 결혼식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해 두 사람을 축하하고 매우 특별한 결혼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한국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90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영국의 해외 시민권 자문업체는 한국 여권을 무비자 입국 가능 나라가 일본과 함께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별 발표 순위에서 한국은 2020년 1월 3위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는데요. 1위는 193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싱가포르, 공동 3위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고요. 2014년 1위였던 미국은 리투아니아 등과 함께 공동 10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부산이 2028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디자인 수도는 세계 디자인 기구가 디자인으로 발전을 이끄는 도시를 2년마다 선정하는데요. 지난 2010년에는 서울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이 2028년 주인공이 된 비결을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8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을 앞두고 최종 대결을 벌인 도시는 부산과 중국 항저우입니다. 1차 평가에서는 비슷한 점수를 받았지만 세계 디자인 기구 실사에서 당락이 갈렸다는 게 부산시 판단입니다. 지난달 부산을 찾은 실사단은 옛 부산시장 관사에서 시민문화공간이 된 도모원을 시작으로 항만 중심 기능이 물류에서 시민생활로 바뀌는 부산항 북항, 민간 주도로 산업유산을 재단장한 F1963 등을 둘러봤습니다. 자연과 우리 그 문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준 도시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또 6.25 전쟁 이후 부산에 생긴 세계 유일 유엔군 묘지 등 곳곳에 역사와 이야기가 도시 디자인에 녹아있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부산시는 디자인 문화와 기반,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시민 참여 측면에서 실사단이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부산만큼은 모든 게 다 오픈된 그런 융합된 그런 도시다. 이제 그런 어필을 한 것이 굉장히 그 평가위원들한테 잘 먹힌 것 같습니다. 세계 디자인 수도는 세계 디자인 기구가 2년마다 디자인으로 경제와 사회, 문화와 환경적 발전을 이끄는 도시를 선정해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게 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8 세계 디자인 수도는 오는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34회 세계 디자인 총회에서 공식 발표됩니다. 발표 이후 부산시는 세계 디자인 수도 의무 행사와 자체 행사 등 2028년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그룹 데이식스의 팬미팅에서 과도한 본인 확인 절차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소속사가 결국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공식 SNS를 통해 해당 팬미팅 예매자 본인이었거나 현장 운영상 과도한 본인 확인 절차로 입장이 제한됐던 관객에게 표값을 되돌려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당시 결과적으로 검표 처리된 양도건은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바깥쪽 바운드 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탈전이 펼쳐져 옷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갔네요.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파울. 잘 잡으셨네요. 프런트하고 바운드하고 잘 잡으시네요. 저분 아까 홈런 칠 때도 잡았던 거예요. 아까 부분이 많네요. 홈런이나 파울이나 이렇게 잡으셨네요. 선수들도 속에도 지금 외야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고요. 한낮 기온은 36도까지 치솟으며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구름만 다소 지나거나 맑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내륙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도, 강릉 27.9도, 전주는 25.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6도, 광주와 대구도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이번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 제주도에는 주말부터 휴일 사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뒤 2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